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변호사가 로펌 월급보다 4배나 더 번다며 성인 방송에 뛰어들어 화제인데요. 중국에서는 전문 직업인일지라도 적은 월급 탓에 부업을 마다않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기피하는 직업에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으로 귀화를 준비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샤오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28살이고 변호사 생활한 지는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죠. 변호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꽤나 잘하는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거든요. 고등학교의 경제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반적인 중국의 직장인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을 선택한다면 그들보다 훨씬 잘 벌게 되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월급도 적은 편에 속하는데 공부를 잘했더라면 전문직을 선택하셨을 거라면서요. 저는 저희 반 10명 중에서 늘 5등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집안도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신발을 팔면서 꽤나 괜찮게 살고 있어서 저의 꿈을 변호사로 정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교인 칭화대나 북경대의 법대를 가지는 못했지만 지방의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까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메이는 그런 저를 늘 부러워했어요. 메이는 공부를 저와 비슷하게 잘했지만 부모님께서 대학교를 보내주실 형편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취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동안 계속 일을 했고 그 결과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받는 월급 40만 원에서 늘 20만 원은 저금하면서 지냈다며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놀러 다니고 싶다고도 말했고요. 저는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으니 메이와 놀러 다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메이에게는 제가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고요. 메이는 동생 대학교 학비까지 내면서 생활을 했고 얼마 전에는 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드리느라 하루에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메이와 여행을 다닌다면 제가 메이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로펌을 옮기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로 옮긴 로펌은 상하이에 있는 곳이었고 상하이의 물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입사한 결과 한 달에 받는 월급이 펑크가 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어야 했거든요. 필시 상하이는 일반적인 곳과 다른 물가를 지녔고 월세 또한 타 지역보다 무려 3배가량이 비쌌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상하이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워낙 중국 최고의 고소득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물가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물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분명 저처럼 나름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버거운 물가였어요. 음식점에 지불하는 비용도 몇 배나 비싼 데다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았죠. 저는 월급이 1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지만 씀씀이가 커져버린 탓에 늘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급한 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이에게서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메이는 공장에서 퇴근을 한 후에 부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부터 부업의 수입이 굉장히 짭짤하게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임플란트는 물론 동생의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그나마 효도를 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언제까지 이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대출을 갚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고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엔잡러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이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메이와 오랜만에 만난 날 그녀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생활을 이어온 친구였기에 이렇게 여유로워진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좋아.
돈도 잘 벌고 동생도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고 엄마 치과 치료도 다 끝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월급만으로는 그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에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메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나 성인 방송을 하고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던 친구가 성인 방송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메이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공장 월급으로는 아무리 아껴도 생활이 빠듯했거든. 매일 야근해도 한 달에 40만 원 벌기도 힘들었고 동생 학비랑 엄마 치료비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메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쪽 일이 생각보다 수입이 좋아. 변호사인 너보다 4배는 더 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직업보다 그녀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는 성인 방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쪽 세계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야. 나 같은 BJ들은 방송을 켜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후원을 받는 방식이야. 후원은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다양한데 한 번에 몇만 원씩 쏘는 사람들도 많아. 저는 그녀가 말하는 후원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 앞에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보내준다는 것인가 싶었죠. 도대체 왜 돈을 주는 거야? 메이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소통하는 것만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어. 결국 중요한 건 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야.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예쁘게 웃어주고 대화를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특히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만큼 돈을 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현대사회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VIP 회원이야. 몇 백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 예를 들면 1대1 채팅을 해주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 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지.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 관심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었죠. 메이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한번 해볼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메이가 말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고 변호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으며 살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상하이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나는 할 수 있을까? 제 망설임을 본 메이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변호사라는 걸 감안하면 더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일 거야. 전문직인데 방송을 한다는 게 사람들한테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거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노력해서 얻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걸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는 저보다 4배나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볼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마치자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수많은 방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성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심지어 교수까지 각자의 직업을 내세우며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지? 저는 그들의 프로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또 다른 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회계사는 금융업계에서 몇 년을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 들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노출이 있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높은 후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직이면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었어?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풍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메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 전문직도 생활이 빠듯해. 월급만으로는 좋은 집을 사고 여유롭게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부업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수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방송 한 번에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병원 월급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성인 방송으로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메이가 왜 저에게 이걸 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변호사라는 직업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첫 방송을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일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기도 어려웠지만 성인 방송에서는 단 하루 만에 그 이상의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 위주로 방송을 진행했지만 점점 후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수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접속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은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방송인들에게 더욱 열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어느 날 그들끼리의 모임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상하이의 한 고급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많았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업보다 방송을 통해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 거긴 뭐가 좋다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고 중국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크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가난한 소국이잖아. 왜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제 말을 듣던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한국에서 살면 삶의 질이 달라져.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이 훨씬 친절해. 중국처럼 부정부패가 심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삶의 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저는 그가 단순히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성인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방송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놀랍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돼. 한국의 의사나 변호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 처음에는 그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문직이라고 해도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도 월급이 높지 않아 생활이 빠듯했고 그래서 이렇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들이 충분한 돈을 벌면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몇 천만 원씩 번다며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네. 중국에서는 변호사나 의사도 겨우 생활비 벌려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의사들만 봐도 그래. 한국에서는 제대로 대우받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수준이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다들 한국을 부러워하는 걸까?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더 강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어째서 한국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한 번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메이와 저는 결국 비행기 표를 끊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돈도 넉넉히 가져갔으니 한국의 저렴한 물가를 체험하면서 돈이나 펑펑 써보자는 심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처럼 뿌연 스모그가 낀 게 아니라 하늘이 맑았고 공항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순간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죠. 와, 한국 진짜 깔끔하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렇지, 이게 한국이야. 여기선 서비스가 기본이야. 레이는 이미 여러 번 와본 듯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탐방하면서 느낀 첫 번째 충격은 높은 물가였습니다. 처음 가본 명동의 쇼핑 거리에서는 생각보다 비싼 물가에 깜짝 놀랐어요. 옷이나 화장품은 물론 간단한 길거리 음식조차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중국보다 비싼데? 메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표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이렇게 높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길거리에서 본 사람들의 패션과 품격이었어요.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고급 브랜드의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자산이 중국인보다 100배는 낫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메이, 저 사람들 다 돈이 많아 보여.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쉽게 사는 걸 보니 맞아. 한국은 경제가 좋아서 대체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한국인들은 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소비에 대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힘들게 돈을 모아야 했던 반면 여기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울의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분위기와 서비스는 훌륭했습니다. 각종 현대적인 시설들이 완비된 곳에서의 경험은 분명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메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탐방 중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인 방송을 통해 번 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직들, 특히 변호사들의 수입을 생각하니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메이, 한국의 변호사들은 수억 원을 버는 걸까? 응, 여기는 법률 서비스가 비싸니까. 변호사들 수입이 엄청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는 수억 원을 손에 쥐고 생활하는 반면 중국의 변호사는 겨우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을 투자하고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결국 현실은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전문직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결국 돈은 적고 성인 방송으로 번 돈이 더 많다니. 레이는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는 듯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절망감 속에서도 한국의 전문직에 대한 동경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는 단순히 부유함을 넘어서 그 속에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간단한 간식을 사기 위해 몇 가지 물건을 고르면서 우연히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받는 월급은 얼마나 돼요?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아요. 내 마음속에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내 월급은 겨우 10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이요? 그럼 제가 변호사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네, 한국은 아르바이트도 꽤 잘 벌어요. 물론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요. 나는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중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내 위치는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전문직이란 이름 아래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들이는 돈이 이런 자리를 가진 사람보다 적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많이 다르군요. 그와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편의점을 나서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기회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과의 대화는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 한국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한국에서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귀화하여 변호사가 된다면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막대한 수입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제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한국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괴로워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물가가 비싼 나라가 아니라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불안이 함께 얽혀 있었지만 확실한 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땅에 내리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귀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로 일하던 로펌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해 있었고 귀화를 위해 한국어 공부에 전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문법 체계가 중국어와 전혀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고 매일매일 한국어의 복잡한 구조와 발음을 익히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도 버겁게 느껴졌고 특히 조사의 사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원에 다니기 어려웠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 방송을 통해 얻은 수익이 급히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다시 성인 방송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어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도 성인 방송을 해야 했지만 동시에 한국어 실력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긴 힘들겠어. 한국어 공부와 성인 방송 사이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두 가지 모두를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어를 익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성인 방송은 임시 방편일 뿐 결국 한국에서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5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제가 지나가자 그들은 저를 보며 너 방송 BJ 아니냐? 라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낯설고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그들의 몸짓과 말투는 무척 위협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듯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가오면서 몸을 밀치고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방송하는 거 맞지?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자신의 친구처럼 행동하며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 저를 붙잡고 농담을 던지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성인 방송의 세계에 뛰어들면서 겪게 된 복잡한 감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까지 저를 압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꿈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지만 현재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하게 제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골목길에서의 위협적인 상황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 그런 무서운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누군가가 번역기를 꺼내 저와 대화하려 했고 음식점에서도 메뉴를 설명해주며 제가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경험은 저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 덕분에 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곳의 문화와 환경이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돌아온 저의 모습이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너무나 달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없었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에서의 그 따뜻한 사람들과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친구처럼 대하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저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 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중국에서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중국의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저는 큰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유롭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진정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전문직으로 일하며 안정된 직장을 가지더라도 월급은 턱없이 낮고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오르면서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메이 또한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중국의 수많은 전문 직업군을 가진 이들 또한 한국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빨리 한국으로 건너가서 그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생기네요. 한국 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중국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현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이 저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